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 수성. 하지만 인류는 이 작은 세계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볼 수 없었고, 너무 작아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졌죠. 그런데 우리가 마침내 그 베일을 벗겨냈을 때 수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의 세계였습니다. 낮에는 납이 녹아내리고 밤에는 공기가 얼어붙는 곳, 하루가 2년이나 걸리는 곳,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증명한 유일한 행성. 심지어 태양에 가장 가까운 이 행성의 크레이터 깊숙한 곳에는 얼음이 숨어 있고 혜성처럼 200만 킬로미터가 넘는 꼬리를 우주로 뻗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성이 간직한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수성을 관찰한다는 것은 눈을 뜨고 태양을 바라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태양계의 가장 안쪽 궤도를 도는 이 행성은 항상 태양의 눈부신 빛 속에 숨어 있거든요. 지구에서 수성을 보려면 태양 쪽을 바라봐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116일을 주기로 수성은 태양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데 그중 딱 한 달 동안만 저녁 하늘에서 황혼의 별로 보이고 한 달은 태양의 눈부심 속에 완전히 사라지며 또 한 달은 새벽 하늘에서 샛별로 나타났다가 다시 한 달간 태양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마저도 수평선 바로 위에서만 잠깐 반짝일 뿐이죠. 석 달에 한 번 고작 한 달 동안만 관측 기회가 주어지는 셈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처음에 저녁에 나타나는 수성과 아침에 나타나는 수성을 서로 다른 두 개의 행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녁에 나타나는 건 아폴로, 아침에 나타나는 건 헤르메스라고 불렀죠. 둘이 비슷한 밝기로 빛나고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며 결정적으로 아폴로가 나타나면 헤르메스가 사라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아챈 사람이 기원전 500년경의 수학자 피타고라스였습니다. 그가 둘이 같은 천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건 당시로서는 엄청난 발견이었어요. 결국 헤르메스라는 이름이 승리했고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신 이름인 메르쿠리우스로 바꿨지만 그리스에서는 지금도 헤르메스로 부릅니다. 로마 신화에서 메르쿠리우스는 빠른 발을 가진 신들의 전령이었는데 하늘을 빠르게 가로지르는 이 행성에 딱 어울리는 이름이었죠. 망원경 시대가 열린 후에도 수성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1610년 갈릴레오가 처음으로 망원경으로 수성을 관측했지만 그의 망원경은 너무 작고 흐릿해서 표면의 특징을 구별할 수 없었어요. 최초로 수성 표면에 무언가를 본 사람은 1659년 네덜란드 천문학자 크리스티안 하위언스였습니다. 그는 어두운 삼각형 무늬를 발견하고 그림으로 남겼는데 그걸 큰 연못이라고 묘사했죠. 당시에는 달의 회색 얼룩도 바다나 호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실제로는 특정 광물과 암석이 주변보다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거였지만요. 하위언스는 이 삼각형 무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추적해서 수성의 자전주기를 계산해냈습니다. 수성의 하루는 지구의 하루보다 딱 37분 더 길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19세기 말 이탈리아 천문학자 조반니 스키아파렐리가 본격적으로 수성의 표면을 지도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성의 운하를 관측한 바로 그 사람이죠. 그는 수성의 자전주기가 공전주기와 똑같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수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88일 동안 자기 자신도 딱 한 바퀴 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달이 지구에 항상 같은 면만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1934년 그리스계 프랑스 천문학자 외제니오스 안토니아디가 더 정밀한 지도를 만들면서 이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파리 근처 메동 천문대의 큰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였는데 이 가설은 1960년대 초까지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게 뒤집히게 되죠. 1960년대 초반 소련과 미국의 전파 관측이 시작되면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골드스톤 전파 망원경이 수성 표면에 전파를 쏘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한 결과 자전주기가 약 59일이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공전주기 88일과는 완전히 다른 숫자였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혼란에 빠졌죠. 하지만 이탈리아 천문학자 주세페 콜로보가
이 비율을 자세히 분석하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59일을 정확히 측정하면 58.6일이고 88일은 정확히는 87.971이었는데 이 둘의 비율이 정확히 3대 2라는 거였어요. 수성이 태양을 2바퀴 도는 동안 자기 자신은 3바퀴 도는 겁니다. 이 3대 2 공명 현상은 조속력 때문에 생긴 겁니다. 태양의 중력이 수성의 표면을 잡아당기는데 태양을 향한 반구가 반대편 반구보다 더 강한 인력을 받죠. 이 차이가 수성의 자전을 점점 느리게 만들었고 결국 3대 2라는 안정적인 공명 상태에 도달한 겁니다. 우리 달의 경우 1대 1 공명이라 지구의 같은 면면을 보여주지만 수성은 3대 2 공명이라 상황이 훨씬 복잡해요. 천문학계는 처음에 이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1대 1 공명이 훨씬 더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관측 데이터는 명확했고 콜롬보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이 특이한 공명 관계가 수성의 하루를 말도 안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수성 표면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태양이 동쪽 지평선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속도가 지구에서 별들이 움직이는 속도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느리죠. 게다가 수성의 궤도는 타원형이라 태양과의 거리가 계속 변해요. 가장 가까울 때는 4,600만 킬로미터, 가장 멀 때는 7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의 겉보기 크기가 점점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울 때 태양은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 3배나 크게 보이고 밝기는 7배나 강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태양이 정오 근처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움직임이 멈춥니다. 그러더니 서쪽으로 조금 물러났다가 다시 동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춤을 추듯이요. 이 현상은 수성의 공전 속도와 자전 속도가 특정 지점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케플러의 법칙에 따르면 행성은 태양에 가까울수록 빠르게 움직이는데 근일점 부근에서는 수성의 공전 각속도가 자전 각속도를 초과해버려요. 그래서 태양이 하늘에서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런 이상한 움직임을 보인 후에야 태양은 계속해서 서쪽 지평선으로 향하는데 그때까지 무려 88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태양이 완전히 같은 위치로 돌아오려면 176일을 기다려야 하죠. 특정 경도에서 관측하면 더 기묘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점에서는 태양이 떠올랐다가 다시 지고 또 떠올랐다가 완전히 지는 이중일출과 이중일모를 경험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지점에서는 태양이 정오에 역행 운동을 2번이나 반복하기도 합니다. 수성의 하늘은 지구에서 상상할 수 없는 천체 쇼를 펼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수성에는 대기가 거의 없어서 하늘이 항상 칠흑같이 걸다는 겁니다. 낮에도 별들이 빛나는 하늘 말이에요. 태양이 지평선 위에 떠 있어도 주변은 온통 검은색이고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하루 주기와 타원 궤도 때문에 수성의 온도 변화는 태양계에서 가장 극심합니다. 낮 동안 적도 지방의 표면 온도는 섭씨 427도까지 치솟아요. 이건 납의 녹는 점인 327도, 주석의 녹는 점인 232도를 훨씬 초과하는 온도입니다. 만약 우주선이 수성 표면에 착륙한다면 플라스틱 부품은 녹아내리거나 분해될 거예요. 전자장비에 플라스틱 코팅된 부품, 금속 케이블, 납된 부위가 모두 녹아버릴 테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대기가 없어서 열을 가둬둘 수 없기 때문에 표면의 열이 우주 공간으로 빠르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밤 기온은 영하 173도까지 떨어집니다. 하루 동안 온도 차이가 무려 600도나 되는 거예요. 극지방은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인데도 극지방의 깊은 크레이터 바닥에는 영구적인 얼음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발견됐거든요. 이 크레이터들은 너무 깊어서 햇빛이 절대 바닥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그림자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의 온도는 항상 영하 200도 이하로 유지되고 혜성이나 소행성이 가져온 얼음이 수십억 년 동안 보존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레이더 관측 결과 극지방 크레이터에서 물 얼음과 일치하는 신호가 나왔어요. 심지어 일부 크레이터에는 유기물로 추정되는 어두운 물질도 발견됐습니다. 태양 바로 옆에서 얼음과 유기물이라니 참으로 역설적이죠. 수성의 대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외기권이라고 부르는 극도로 희박한 가스층만 있어요. 지구 대기압의 1조분의 1 수준이죠. 이 가스층은 주로 태양풍에서 포획된 수소와 헬륨, 그리고 태양풍이 표면을 때릴 때 튀어나온 나트륨, 칼륨, 칼슘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원자들이 여기저기 떠다니다가 태양 복사압에 밀려서 수성 뒤로 길게 흘러가는데 그게 바로 수성의 꼬리입니다. 2008년 메신저 탐사선이 이 현상을 발견했을 때 과학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 꼬리는 무려 250만 킬로미터나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갑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6배가 넘는 길이죠. 이 나트륨 꼬리는 지금 아마추어 장비로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특수 필터를 사용하면 수성 주변에서 노란색으로 빛나는 나트륨 원자들의 구름을 볼 수 있어요. 태양풍의 강도에 따라 꼬리의 밝기와 형태가 변하기도 합니다.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는 꼬리가 더 밝고 길어지죠. 마치 행성이 해성 흉내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수성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다른 행성들도 대기가 조금씩 새어나가지만 이렇게 극적인 꼬리를 만드는 건 수성뿐이에요. 대기가 없다는 건 표면을 보호할 방법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성의 표면은 달과 비슷하게 크레이터로 뒤덮여 있어요. 약 39억 년 전 후기 대폭격기에 만들어진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당시 태양계 전체가 소행성과 해성의 집중 공격을 받았는데 수성도 예외는 아니었죠. 크레이터의 크기는 다양합니다. 지름 10km 이하의 작은 크레이터들은 단순한 그릇 모양이에요. 10km에서 130km 사이는 중앙에 봉우리가 솟아있고 130km에서 310km 사이는 중앙고리도 추가됩니다. 310km 이상 되면 여러 개의 동심원 고리가 나타나죠. 흥미로운 건 같은 크기의 크레이터라도 수성과 달에서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수성 크레이터의 분출물 담요는 달 크레이터보다 0.65배 더 작아요. 이건 수성의 중력이 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소행성이 충돌했을 때 튀어나간 암석 파편들이 더 짧은 거리에 떨어지는 거죠. 수성의 표면 중력은 지구의 0.38배인데 이는 달의 표면 중력 0.6배보다 훨씬 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구에서 70kg이라면 수성에서는 26.6kg으로 측정될 거예요. 달에서는 11.2kg이고요. 수성 표면의 약 40%는 매끄러운 평원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건 달의 바다와 비슷한 구조인데 고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크레이터가 빽빽하게 들어찬 지역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이 평원들 위에 있는 크레이터의 개수를 세어보면 평원이 형성된 시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이 평원들은 후기 대폭격기가 끝날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요. 당시 수성 내부에서 용암이 분출되면서 낮은 지대를 채웠고 그 위로 새로운 크레이터들이 축적된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크레이터 사이 평원입니다. 달의 고지대는 크레이터가 너무 많아서 서로 겹쳐 있어요. 이걸 크레이터 포화 상태라고 부르죠. 하지만 수성에서는 크레이터로 가득 찬 지역에도 크레이터 사이사이에 상대적으로 평평한 지형이 있습니다. 특히 지름 40km 이하의 작은 크레이터가 달보다 훨씬 적어요. 이 평원들의 분포와 충돌 분지의 부재를 고려하면 화산 활동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암이 흘러나와서 오래된 표면을 덮어버린 거죠. 수성 표면에서 가장 독특한 특징은 로베이트 스카프입니다. 로베이트는 영어로 엽상이라는 뜻이고 스카프는 라틴어로 절벽을 의미하는 루페스에서 온 말이에요. 이 절벽들은 20km에서 500km 길이의 높이는 100m에서 3000m에 달합니다. 가장 유명한 건 디스커버리 루페스인데 길이가 수백 킬로미터나 됩니다. 이 절벽들 위로 겹쳐진 크레이터가 거의 없다는 건 비교적 최근에 형성됐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크레이터 사이 평원과 큰 충돌 분지가 만들어진 후에 생긴 거죠. 이 절벽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오랫동안 수수께끼였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행성의 수축 때문이라는 겁니다. 수성 내부가 식으면서 부피가 줄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지각이 압축되면서 단층이 생긴 거예요. 계산에 따르면 수성의 반지름이 겨우 2km만 줄어들어도 관측되는 단층 시스템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압축 단층은 다른 지구형 행성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수성만의 독특한 특징이죠.
이건 수성이 다른 행성들과는 다른 열 진화 과정을 겪었다는 증거입니다. 절벽 외에도 수성 표면에는 트러프라고 불리는 길쭉한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깊이는 수백 미터 정도이고 폭은 약 10km, 길이는 100km 이상입니다. 이 트러프들은 북동쪽, 북서쪽, 남북 방향의 세 가지 선호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어요. 이걸 수성의 그리드라고 부르죠. 비슷한 구조가 달에서도 발견되는데 태양 조속력이 행성의 자전을 느리게 만들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성의 자전이 지금보다 빨랐을 때 지각에 응력이 쌓였고 그게 균열로 나타난 거예요. 수성이 가진 여러 기록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건 칼로리스 분지입니다. 지름이 1600km에 달하는 거대한 충돌 크레이터인데 행성 크기를 고려하면 태양계에서 손꼽히는 거대 충돌 구조예요. 지구의 칙술루브 크레이터가 지름 180km인 걸 생각하면 칼로리스 분지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죠? 약 100km 크기의 소행성이 충돌해서 만든 건데 이건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보다 10배나 큰 겁니다. 충돌의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칼로리스라는 이름은 열의 평원이란 뜻인데 수성의 적도의 위치에서 태양 광선이 가장 강하게 내리 쪽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분지는 용암 평원으로 채워져 있고 주변으로는 높이 2000m에 달하는 산맥이 둘러싸고 있어요. 충돌 당시의 폭발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거의 2km나 솟아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충돌의 영향이 행성 반대편까지 미쳤다는 겁니다. 지진파가 수성 내부를 관통해서 정반대편 지점으로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수렴하면서 지형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거죠. 그 지점에는 기묘한 지형이라고 불리는 울퉁불퉁한 언덕지대가 형성됐습니다. 불규칙한 언덕과 작은 크레이터들이 뒤섞인 혼돈의 풍경이에요. 행성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죠. 어떤 과학자들은 이게 지진파가 만나면서 이전 지형을 부수고 들어올린 결과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과학자들은 충돌로 튀어나간 물질이 다시 떨어지면서 형성됐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두 과정이 모두 작용했을 거예요. 충돌 직후 수성 전체가 몇 시간, 어쩌면 며칠 동안 거대한 종처럼 울렸을 겁니다. 진동이 표면을 갈라놓았고 균열에서 뜨거운 용암이 분출했어요. 용암은 넓은 지역을 침범해서 매끄러운 평원으로 바꿔놓았죠. 산들이 떨렸고 산사태가 쏟아졌으며 행성 전체가 전례 없는 격변을 겪었습니다. 칼로리스 충돌 사건은 정말로 전 지구적 재앙이었던 거예요. 만약 소행성이 조금만 더 컸다면 수성은 산산조각 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성은 살아남았어요. 오히려 그 충격을 견뎌낼 만큼 단단했던 거죠. 그 단단함의 비밀은 바로 철액에 있습니다. 수성의 밀도는 입방센티미터당 5.43g으로 지구 다음으로 높습니다. 크기에 비해 너무 무겁다는 거죠. 지름이 4,879km로 지구의 38%밖에 안 되고 질량도 지구의 5.5%에 불과한데 밀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모순을 설명하는 건 거대한 철핵뿐이에요. 수성의 중심핵은 지름이 3,600km나 됩니다. 행성 전체 부피의 60%, 질량의 70%를 차지하는 거죠. 지구의 핵이 부피의 7%밖에 안 되는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수성이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큰 철핵을 갖게 됐는지는 아직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이론 모델들은 수성의 밀도가 현재보다 낮아야 한다고 예측했거든요.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태양계 형성 초기에 태양이 안쪽 부분에 가벼운 물질들을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강력한 태양풍이 규소나 산소 같은 가벼운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쓸어버리고 무거운 철과 니켈만 남겨뒀다는 거죠. 또 다른 가설은 거대 충돌 시나리오입니다. 행성 분화가 끝난 후에 화성 크기만한 천체가 수성과 충돌해서 외부 멘트를 벗겨냈다는 이론이에요. 철핵은 너무 무거워서 날아가지 않았고 가벼운 암석 멘틀만 우주로 흩어진 거죠. 이 거대한 철핵은 또 다른 놀라움을 안겨줬습니다. 바로 자기장이에요. 수성이 자기장을 가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전이 너무 느려서 내부 다이나모 효과가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구는 24시간에 한 바퀴 도는데 수성은 58.6일에 한 바퀴 돕니다. 이 느린 자전으로는 액체 핵에서 충분한 대류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봤죠. 그런데 1974년 3월 29일 메리너 10호가 수성 근처를 처음 지나갔을 때 탐사선의 자력계가 반응했습니다. 수성이 명확한 자기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세기는 미약했습니다. 지구 자기장의 1.1% 정도밖에 안 됐죠. 하지만 이건 분명히 쌍급자 구조의 전역 자기장이었어요. 자기 북극과 남극이 있고 자력선이 행성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건 수성의 액체 철핵이 아직도 부분적으로 회전하면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장이 약하긴 하지만 태양풍의 상당 부분을 막아낼 만큼은 충분해요. 그래서 수성 주변에 작은 자기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태양에서 날아오는 하전 입자들이 이 자기권에 부딪혀서 방향을 틀어 수성 주변을 흘러가죠. 수성이 과학사에 남긴 가장 중요한 업적은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천문학자들은 수성의 궤도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현상을 발견했어요. 수성은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도는데 이 타원이 조금씩 회전한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근일점이라고 불리는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이 매번 조금씩 이동하더라는 거죠. 이런 현상을 세차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뉴턴의 중력 이론으로 계산하면 다른 행성들의 중력 영향 때문에 수성의 근일점이 1세기당 5557초각 회전해야 합니다. 초각은 1도를 3600으로 나눈 단위니까 약 1.54도 정도죠. 그런데 실제 관측값은 5600초각이었어요. 43초각이 모자란 겁니다. 43초각은 0.12도밖에 안 되는 정말 미세한 차이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오차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뉴턴 역학은 극도로 정밀한 이론이라 이런 오차가 나올 리 없었거든요. 프랑스 천문학자 위르뱅 르베리에는 1846년에 해왕성의 존재를 예측해서 발견한 유명한 사람인데 그가 1859년에 수성보다 안쪽에 미지의 행성이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상의 행성이 수성의 궤도를 교란시켜서 43초의 오차를 만든다는 거였죠. 그는 이 행성에 벌컨이란 이름을 붙였어요. 로마 신화의 대장장이 신 이름인데 태양에 가까운 뜨거운 곳에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천문학자들이 벌컨을 찾아 헤맸습니다. 누군가 벌컨을 봤다고 주장하면 다른 사람들이 확인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191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했을 때 그는 중력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뉴턴은 중력을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봤지만 아인슈타인은 질량이 시공간 자체를 휘게 만든다고 주장했어요. 거대한 질량체 주변의 시공간이 곡선으로 휘어지고 다른 물체들은 이 휘어진 공간을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마치 무거운 공을 침대 위에 놓으면 침대가 푹 꺼지고 작은 구슬은 그 움푹한 곳을 따라 굴러가는 것처럼요.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방정식으로 수성의 세차 운동을 계산해 봤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태양 근처의 시공간이 극도로 휘어져 있고 그 휘어짐이 수성의 궤도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였죠. 계산 결과 뉴턴 역학으로 설명되는 5557초각에 더해서 상대론적 효과로 43초이 추가됐습니다. 총 5600초각으로 관측값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이 결과를 얻었을 때 그는 심장이 두근거렸다고 회고했습니다. 자신의 이론이 옳다는 확신을 얻은 거죠. 1919년 아서 에딩턴이 일식 관측을 통해 별빛이 태양 근처에서 휘어진다는 걸 확인하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폭넓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성의 근일점 이동은 그보다 4년 앞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지지한 첫 번째 증거였어요. 수성은 우주에서 중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실험실이 된 겁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워서 시공간의 휘어짐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곳이니까요. 지금도 수성의 궤도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검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수성을 탐사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거리상으로는 가장 가까운 행성인데도 우주선을 보내기가 무척 까다로워요. 문제는 속도와 에너지입니다. 지구에서 수성으로 향한다는 건 태양의 중력 우물 속으로 뛰어든다는 뜻이거든요. 지구는 초속 30km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수성은 초속 48km로 돕니다. 우주선이 수성 궤도로 들어가려면 속도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로켓 연료로 감속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연료를 실어야 하고 그러면 우주선이 너무 무거워져서 발사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유일한 해결책은 중력 도움 기법입니다. 금성이나 지구를 여러 번 스쳐 지나가면서 조금씩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여행 시간이 몇 년씩 늘어납니다. 직선으로 가면 몇 달이면 도착할 거리를 몇 년씩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수성을 방문한 탐사선은 겨우 3대뿐입니다. 1974년에서 1975년 사이에 메리너 10호가 3차례 근접 비행을 했고 2011년 메신저호가 궤도에 진입했으며 현재 베피콜로보가 수성을 향해 가는 중이에요. 메리너 10호는 1973년 12월 3일에 발사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새로 개발된 로켓으로 발사하는 거였는데 개발에 문제가 생겨서 더 작고 오래된 로켓을 써야 했죠. 그래서 탑재할 수 있는 장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미션 자체는 성공적이었어요. 메리너 10호는 금성을 이용한 중력 도움으로 수성까지 134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1974년 3월 29일, 5월 29일, 1975년 16일 3차례에 걸쳐 수성 근처를 날아가면서 표면의 45%를 촬영했어요. 그리고 자기장도 발견했죠. 메리너 10호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행성의 중력 도움을 이용해 다른 행성으로 향한 최초의 탐사선이라는 겁니다. 중력 도움 또는 슬링샷 효과는 행성을 근접 통과하면서 그 중력을 이용해 속도를 높이거나 낮추고 궤도를 바꾸는 기술이에요. 연료를 전혀 쓰지 않고도 우주선의 속도와 방향을 바꿀 수 있죠. 이 기술 덕분에 보이저호들이 외행성을 탐사할 수 있었고 카시니가 토성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뉴호라이즌스가 명왕성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2004년 8월 3일 발사된 메신저는 훨씬 더 복잡한 여행을 했습니다. 메신저는 머큐리 서포스, 스페이스 인바이런먼트, 게케미트리, 람징의 약자인데 수성 표면, 우주 환경, 지구화학, 거리 측정이라는 뜻이에요. 이 탐사선은 수성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 무려 7년을 여행했습니다. 지구를 1번, 금성을 2번, 수성을 3번 근접 통과하면서 점점 속도를 줄여갔죠. 2011년 3월 18일에야 마침내 수성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30일 연료가 다 떨어져 수성 표면에 충돌할 때까지 4년 동안 수성을 관측했어요. 메신저가 밝혀낸 사실들은 놀라웠습니다. 수성에 나트륨 꼬리를 발견했고 극지방 크레이터에 물 얼음이 있다는 증거를 찾았으며 화산 활동의 흔적을 확인했고 자기장의 구조를 자세히 밝혀냈죠. 특히 수성의 표면 조성이 예상보다 훨씬 다양하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지역에 따라 철, 마그네슘, 유황, 칼슘의 함량이 크게 달랐어요. 이건 수성의 지질 역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수성으로 향하고 있는 베피콜로보는 유럽 우주국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합작 프로젝트입니다. 2018년 10월 20일에 발사됐고 2025년 12월에 수성 궤도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이 탐사선은 2개의 구도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수성 행성 궤도선으로 표면과 내부 구조를 연구하고 다른 하나는 수성 자기기권 궤도선으로 자기장과 태양풍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죠. 베피콜롬보라는 이름은 3대 이 공명을 발견한 주세페 콜롬보를 기념해서 붙여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역설적인 사실을 말씀드리죠. 교과서에는 금성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하학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금성 궤도와 지구 궤도 사이의 최소 거리는 0.2 8천문단기이고 수성 궤도와 지구 궤도 사이는 0.61 천문단위니까 천문단위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고려해서 평균 거리를 계산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성은 태양 반대편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금성이 태양 너머에 있으면 지구에서 2.5천문단이 떨어져 있어요. 반면 수성은 궤도가 작아서 지구 근처를 더 자주 지나갑니다. 장기간에 걸쳐 평균을 내면 수성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는 1.04천문단위, 반면 금성과 지구 사이는 114천문단위가 됩니다. 이건 마치 연중 한 번 찾아오는 100km 떨어진 곳의 삼촌보다 연중 내내 100m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이 평균적으로 더 가깝다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2019년 한 연구팀이 이 사실을 밝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배운 상식이 틀렸다니요. 물론 금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가장 가까운 건 수성이에요. 이건 단순히 흥미로운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거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주는 우리의 직관을 계속해서 뒤집는 곳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성은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낮에는 납이 높고 밤에는 공기가 얼며 176일 동안 하루가 지나가는 그 작은 세계에서 말이죠. 명암 경계선은 시속 3.6km로 천천히 움직이고 극지방의 깊은 크레이터에서는 수십억 년 된 얼음이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인류는 아직 그곳에 발을 딛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그 극한의 표면을 직접 탐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수성이 품고 있는 마지막 비밀들을 마침내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이 작은 행성이 들려줄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놀라울 테니까요.